자, 위험한 과잉치료, 과잉의료에 대해서 유해하고 기만적인 진통제의 대유행, 어딘가에 통증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점은 그런 통증이 우리 모두가 겪는 현상이며 대개는 곧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통증에 대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통증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어린아이들에게 두통이나 열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진통제를 종종 먹인다. 나는 집에서 그런 적이 없다. 진통제를 아예 집에 두지도 않는다. 아세트 아미노펜의 효과를 찾아보니 복용하고 싶을 만큼 유효해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 복용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낀 적도 없었다. 항염증 효과가 없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나는 통증에 아스피린을 복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약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라는 오도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계열이기 때문이다. 이 계열의 약은 위해가 크다. 예를 들면 아스피린은 치료를 유발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들을 복용한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도 있다. 이부프로펜이 그런 예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약이 해가 없다고 믿는데 이런 위험한 오해이다. 나이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약이다. 출혈성 위궤양과 심장마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 이 계열의 약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피해야 한다. 최근에 한 류머티즘 학자가 내게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가 나이 들어 치료받는 것은 질병 조절제로 치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이지의 연구와 마케팅에서 벌어지는 사기 행위는 가공할 수준이다. 그 중에서도 이 약에 항염증제라는 이름을 붙인 게 아마도 가장 큰 거짓말일 것이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이야기다. 1948년 합성 코르티선을 처음으로 류마티즘 관절염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효과가 너무도 놀라워서 인류에서는 류마티즘 관절염의 치료법이 발견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러한 초기의 흥분은 급속히 사라지고 말았다. 심각한 위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약의 이름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마치 코르티선 같은 스테로이드처럼 항염증 작용을 발휘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낼 것 같은 이상을 준다. 약의 이름을 그 약이 아닌 것으로 짓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치밀하게 계획된 마케팅 속임수다. 그리고 아주 잘 먹혀들었다. 덴마크 8명 중에 1명의 나이들을 복용하고 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이 계열 약에 항염증 작용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약은 통증과 열을 낮추는 작용을 할 뿐이다. 아세트 아미노펜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위험하고 비싸다. 이 약은 상처 치료를 더디게 하므로 특히 스포츠 부상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통증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남도록 도와준 중요한 신호이다. 부상 후에 어딘가 아프다면 그것은 다 나을 때까지 해당 신체 부위를 쉬게 하라는 경고이다. 그 신호가 진통제로 둔화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나 급성인 문제를 만성으로 만들 수 있다. 모든 통증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이 통증을 일으켰는지 모른다면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원인을 찾아 효과가 있는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진통제가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치료법이 필요하다. 만성통증은 이야기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아편 제제에 의존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 남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만성통증 환자는 의사가 치료하기에 매우 까다롭다. 어떤 치료에도 만성적으로 불만족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 대체로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할 일 없이 계속 약을 받고는 다중약물요법에 매달리지 말고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환자에게 납득시키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진통제로도 쓰이는 만능정신병약. 통증 시작은 수익성이 좋아서 온갖 종류의 약이 진통제로 판매된다. 정신의학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는 온갖 약이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정신병약으로 다룬 항내 전증제와 우울증약 또한 심각한 독성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된다. 즉 측정된 효과 증 얼마만큼이 편향이고 얼마만큼 진짜 효과인지 진짜 효과라는 게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그렇지만은
약에 대한 모든 의문을 파고들어서 조사할 시간은 없다. 게다가 임상시험은 사기 행위로 얼룩져 있다. 이 말은 발표된 임상시험 보고서와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맥락에서 성인의 급성 만성통증에 대한 프레가발린 트위의 스페인어 번역본이 2016년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열람된 체계적인 고찰이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논문에 따르면 프레가발린은 수술 후의 통증에는 효과가 없고 신경병성 통증 질환과 섬유근육통에 입증된 효능이 있다. 또 많은 환자에게 이점이 없거나 근소하며 졸림과 어지러움을 포함한 유해 반응으로 복용 중단이 발생한다. 실제로 18에서 28%가 유해 반응 때문에 복용을 중단했다.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화이자의 미국 의사를 위한 처방 정보는 무서울 정도다. 총 70종이나 되는데 맨 앞에 짧은 요약문이 있다. 유해 반응을 보면 최소 5% 이상의 환자에서 발생하고 미약과 비교해서 2배 더 흔하게 어지러움, 졸림, 입안 건조, 부종, 시야 흐림, 체중 증가, 비정상적인 사고가 나타난다. 요약문에는 프레가발린이 임신 중에서 태아에게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모유 수유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있다. 저희와 경고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부종, 가민 반응, 리리카 급속 중단 시 발작 장애가 있는 환자의 발작 빈도 증가, 자살성 사고 또는 행동 위험 증가, 말초 부종이 나열되어 있다. 리리카는 어지러움과 졸림을 유발할 수 있고 환자의 운전 또는 기계 조작 능력을 감퇴시킨다. 과연 누가 신경병성 통증이나 섬유근육통에 이 약을 복용하고 싶겠는가? 나라면 통증이 아무리 심해도 그러지 않겠다. 어지러움과 졸림은 흔한 뇌정증약 부작용인데 사망 위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교통사고로 사망할 수도 있고 넘어져서 골반이 골절될 수 있다. 약으로 사람이 죽는 데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약인성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화이자가 통증 치료제로 언면한 또 다른 항뇌전증제 가버펜턴에 대해서 입증된 사기 행위도 살펴보자. 선택적인 동기 분석, 또 의견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평가 변수의 선택적인 보고, 또 분석 대상의 부당한 제외. 예를 들어서 고용량을 써서 눈가림이 되지 않게 주관적인 평가 변수 보고가 편향되게 만들었다. 증거 조작의 최종 단계는 유령 저자로 완성이 된다. 편집권을 확보해야 한다. 연구자가 직접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코크란 센터 원장 K. 디커신이 모든 걸 밝혀낸 뒤에 이렇게 요약했다. 생의학계에 대한 완전한 기만이며 부도덕의 극치이다. 과학 발전 저해, 공공자원 낭비, 공정보건 위협이다. 내가 체계적인 고찰을 실시한 모든 임상 연구 보고서에서 모든 긍정적인 결과는 선택적인 분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항내 전증제는 중독성이 있으며 사망률은 증가시킨다. 의존성이 없는 아편 제재는 없다. 아편 제재에 관한 이야기 역시 한편의 공포물이다. 1980년 뉴잉글랜드 저널에 매우 유해한 논거가 하나 실렸는데 보수당 공동약물 감시 프로그램 소속 2명이 쓴 것인데 제목에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 마약 제재로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서 중독 사례는 드물다. 논거는 단 5문장이다. 최근에 일어난 마약 중독 확산율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파일을 조사했다. 한 가지 이상의 마약 제재를 투여받은 환자가 11,882명, 중독 전력이 없는 환자 가운데서 제대로 입증된 중독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우리는 병원에서의 광범위한 마약 제재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독 전력이 없는 환자가 중독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결론을 내렸다. 편집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당시에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37년이 지난 뒤에 웹사이트에 편집자의 공지가 게시되었다. 독자 재빈이 이 논거가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치료에 의한 중독 사례가 드물다는 근거로 과도하게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인용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논문 감시 사이트인 리트렉션 워치가 이 사건을 보도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이 논거의 가치에 대한 논평 없이 비난을 들은 것으로 돌렸다.
다른 이들이 이 논거를 어떻게 이용했는지가 문제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연구자들은 이 논거가 과도하게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인용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이 오피오이드 장기 투여에서 비롯되는 중독 위험에 처한 처방자의 우려를 잠재우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북미의 오피오이드 위기를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1995년에 옥시콘틴이 나왔다. 중독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과 함께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에서 오피오이드 처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8만 3천 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되어 있다. 2007년 옥시콘틴 제조사와 그 회사의 2만 3명이 중독 위험과 관련하여 규제당국 의사 환자를 오던 혐의를 인정했다. 옥시콘틴은 힐빌리 헤로인이라는 별명으로 남용약물의 선두 주자가 되었다. 덴마크에서도 옥시콘틴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이 있었다. 내가 다니는 병원에서도 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가 나서자 이 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임상의들이 더 이상 주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정도였다. 마취가 두터. 그런데 데이터를 방금 놓은 결과 연구의 한계를 뒷받침하는 적절한 과학적인 증거 자료 없이 발표한 것을 양쪽 모두 심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수천 명을 사망케 하는 이 무책임한 투고 논문으로 촉구한 어마어마한 피해에 대해 양쪽 모두 사과해야 한다. 이 약은 중독성이 제스로가 야기되어 있다. 덴마크 TV 방송에서 나타난 그리는 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규제당국 에서 결과를 잡힌 규제당국은 판단의 근거로 삼은 다른 데이터가 있다고 말했다. 아편제제 문제를 해결하는 빠른 해결책은 없다. 아편제제는 모두 해롭다. 처방전이 없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규제당국은 트라마도를 복용하는 덴마크인 30만 명을 돕기 위해 또는 자신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안 했다. 의존성 위험이 나타난 근거 없는 믿음을 수정하지 않고 프로파간다를 믿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려 의존성 사례에 대한 의사의 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이런 형태의 해결 책임이여 심의 전문가가 집단답지 못한 판단이다. 규제당국은 사실상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었다. 그리는 달리 일말의 증거도 없이 자사편제가 다른 모든 아편제와 달리 중독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믿기 어려운 중독을 하고도 빠져나가게 내버려 두었다. 고통을 팝니다. 글루코sam이라는 관절통에 효과가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글루코sam에 비해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글루코사민 코크란을 구울에 검사하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결정체가 글루코사민 체계적으로 저자 중 일부는 소규모 글루코사민 임상시험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적이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치사 선택해야 하는가? 감염은 매우 흔하다. 감염에 대해서 위생은 우리가 보유한 최선의 공정개선책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 우려된다. 비타민 C는 1970년대 특히 인기가 있었다. 노벨 수상 라니스 폴링이 위약 대조 임상 시험을 통해서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고 완화한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의사로서 제대로 연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진먼지 진드기 청소를 한다고 천식이 줄어들지 않는다. 1990년대 중반 발견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이야기. 자, 근거 중심이니까 하여 넘어가고 진먼지의 비영리단체 심의를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스타틴을 보유해야 하는가? 스타틴의 부작용성에 대해서는 다른 차이도 많이 나와 있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접종을 수행하되 위해와 득실을 따져야 한다. 예방접종도 역시 위해와 득실을 따져보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의 주장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백신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등등.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천연두 백신의 별명은 예방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백신은 의효자는 안악들을 이루어서 우두를 앓았던 이들이 천연두 유행 시기에 무사했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백신 디프테리아 감염. 유럽인에게 일본 내염 백신 접종이 필요한가? 백신 접종 후에 10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떠나면 안 된다고? 지연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려적 구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해 반응에서 사하지 않는 이빈도 특히 입술의 급성 또 드의 혈관 부종이 있다. 접종에 대한 결정은 바이러스 노출 위험과 그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 기피제 및 여타 보호 조치의 가용성과 수용성,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발열, 두통, 굴기관 발진, 오한 등등등등의 보고가 된다. 넘어가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의 위해성 논란, 경구 백신에 대해서 유럽의학청은 뭐라고 하는가? 세계적으로 사람 유두 바이러스 백신 논란은 보건 의료 중에서 쟁점을 들어야 된다 했네요. 유두 백신에 대해서 쟁점이 많군요. 유두종 백신 접종으로는 사망 사례 보고도 있다. 스페인에서 전식을 앓던 젊은 여성이 백신 1차 접종 후에 심한 악화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한 달 후에 2차 접종을 받고 12시간 후 또 발작을 일으키고 중환실에 입원한 여성은 2주 후에 사망했다. 인간관계 있음의 고증에서 인정되었다. 스웨덴에서 한 소녀가 접종 후에 욕조에서 익사했다. 내가우설센터에서 2014년 세계기구는 백신 접종에 의해서 개별 유해 반응과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했다. 이 기준은 큰 비판을 받았는데 그를 말했다. 이 기준에 따르는 백신 접종 후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유해 반응과 징후를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차 관련 9월에 영국의 의약품 교제기관인 의료인들에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공문을 보냈는데 서브라이릭스 백신 면역 프로그램이 막 시판된 때인데 접종 도중에 직후에 발생한 실진을 보고하지 말라고 대체로 주사 바늘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라고 했다. 심리적 반응. 의사들은 1년 전에 유해 반응을 보고하는 경험을 받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는 보고로 문제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의제의 두 번째 공문은 일부 의사들의 만성 피로뿐만 아니라 체위, 기립인맥 증후군,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증상도 유해 반응으로 보고하는 것을 자제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쿠에서 그러다 백신 접종 대신 할 수 있는 건 뭔가? 정기적인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또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많은 세포 변이가 발견되면서 수차례 원추 절제설이 이어질 수 있다. 원추 절제설 후에 조선 위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위험조사 메타본서 구글에서 검색하면 된다. 유감스럽게도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논쟁은 극도로 양극화 단순화되어 접종을 찬성하느냐 반응하느냐의 질문으로 축소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많은 서로 토론과 반대 반박들이 많다. 일부 의사들에 대한 생각들 등등. 그래서 프로스타글랜드 등이 통증을 유발하고 프로스타글랜드 합성 효소 억제제가 월경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하지만은 오래된 인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프로스타글란딘 정신의학적인 문제.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예방 효과는 신뢰할 수가 없다. 백신도 놀라운 뜨거운 조절에 있다. 최소 40명을 접종해야 유사질환 한 건을 예방할 수 있으며 72명을 접종해야 이버리지 한 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통계가 접종하지 않았을 때의 감염률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보건의 관점은 다를 수 있다.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일까? 이 의문에 답하자면 노약자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고찰을 살펴봐야 한다. 라이브러리에서 인플루엔자를 검사하니까 49건의 결과가 나왔다. 65세 이상의 체계적인 고찰이 한 건 있지만 거기서 다른 한 건의 임상시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거크란 세계적인 고찰 중에서 노인 환자를 돌보는 보건 의료 정서적인 백신 접종에 관한 것이 있다. 정말 그렇다. 인플루엔자는 논란이 많은 분야다. 엄청난 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미 블루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오셀탐이 임상으로서 오셀탐이 미루는 증상의 처도 하나까지의 시간을 17시간 단축시켰는데 평가하면서 인플루엔자 약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세계보건기구가 선정한 사람들이 어째서 그 약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는지, 왜 이 사실을 지침 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스캔들이 끝이 없어 보인다. 말라리아라는 예방이 유리한가 치료가 유리한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다. 5세기 되기 전에 매년 아프리카에서 영국에서 연간 6명 정도만 사망한다. 그렇다면 왜 이쪽에서 말라리아 이야기를 하는가? 첫째는 이 책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수막염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것을 모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최근에 다녀왔다는 발열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진단과 치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성 말라리아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적에서 들어온 여행자는 여행 중 혹은 여행 후에 12개월 이내에 특정 증상, 특히 발열이 있을 때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즉시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말라리아 원충이 있는지 살피고, 동의어 말라리아는 모기에 노출된 후 10년이 지나서도 병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그토록 오래전에 열대지방에 다녀온 것 때문에 열이 나리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 잘 알려진 이 조언이 바로 나 자신 사례에서 무시되었다. 1980년 나는 다른 사람 9명과 함께 케냐로 여행을 했는데 우리 일행은 지붕이 없는 화물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닥불을 지펴 텐트에서 잠을 잤다. 케냐 북부의 사막을 지나던 중에 차가 고장났고 최악의 위치였다. 이러면서 두 사람은 도움을 청하러 밤새 걸어갔고, 나는 두 사람에게 차에 오면서 누군가 우리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막에서 시체는 대부분 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다. 그날 밤은 무척 뜨거웠다. 두 사람은 곧 탈수가 되고 그 중에 마른 사람은 환각 증상이 심해 실제로 나타나지 않은 동물의 환영을 받고 방향 강구들에서 사막을 걸어질러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했다. 그 길은 원래 계획했던 경로보다 훨씬 먼 데다. 찾기도 무척 어려웠다. 그는 행설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자신이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는 다른 한 사람도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 역시 지름길을 고집했고 동물의 환영을 보았다. 다음날 그들을 발견한 원주민들은 창이나 다른 무기 없이 사막을 가로질러 그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사막에는 득에도 돌아다니고 간혹 사자는 너무 갈증이 나면 피를 마시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여행이 끝났을 때 우리는 각자 6kg 정도 체중이 줄어있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행 중에 일기를 썼다. 저녁에 내가 일기를 읽어주면 일행들은 재미있다며 책을 내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나는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열대지방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책도 읽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한 달 후에 열이 났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시절 말라리아 치료에 크로로킨을 권고했는데 말라리아 원충이 이 약의 내성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 역시 알려져 있었다. 나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전행증이 열 말라리아 양성을 띄었다. 오한과 발언이 약 3일에 한 번꼴 나타났다. 근육통과 설사 증세가 있었고 상태가 아주 나빴다.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가야 할 때면 발이 말바닥에 닿는 순간마다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 반복해서 내 뇌를 칼로 찌른 것 같았다. 아픈 동안에 나는 2차례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진찰을 봐주었다. 그 중에 한 의사는 지역 일반 의였는데 대놓고 무시했다. 그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결론 내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내 증상과 상태를 볼 때 완전히 절망적인 결론이었다. 혈액 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답은 충격이다. 그는 열대 의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른 의사들보다도 열대 질병에 대해서 아는 게 특별히 더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런 들에서 희명을 들여다보는 2주짜리 연소를 받는 게 거적이라고. 그러니 내게 혈액 검사를 받을 필요는 전혀 없었다. 이 현자는 그냥 보기만 해도 내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은 걸 아는 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의사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생사가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다. 나처럼 의료인들을 성가시게 할까봐 연애해서는 안 된다. 성가시게 하는 편이 안 그러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예외가 있다면 과거의 신경증이라고 불린 불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가령 남들을 하루 종일 성가시게 한다. 그들은 검사가 아니라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불필요한 것까지 검사는 그들을 불안을 키울 뿐이다. 세계매연 기생충 알랑코를 찾는 분변 검사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해박한 지 2개월이 정도로 지났을 때 나는 똑같은 증상을 다시 겪었다. 이 이야기를 동료에게 하자 그들은 하나같이 열대열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살아남을 수 없으므로 내가 앓았던 병이 열대열말라리아일 리 없다고 했다. 이 주장은 틀렸다. 아프리카 어린이들 대부분이 살아남는다. 유로통과 생겨서 과학자 말라리아에 대한 치료법이 전무했을 때도 대부분 살아남았다. 병을 앓은 지 7년이 지난 무렵에 나는 덴마크 왕립병원 감염증 열대질병과에서 겸직을 하나 맡게 되었는데 내 경험을 과정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들려주자 그는 내가 열대열말라리아에 걸렸다가 치료받지 않고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럽 공항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에 걸린 사례가 몇몇 있다. 감염된 모기가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말라리아에 걸릴 또 다른 가능성은 수혈을 받는 경우다. 따뜻한 여름에 북쪽으로 핀란드에서 말라리아 유행이 발생한 적도 하지만 유럽에서 말라리아에 걸릴 가능성은 당연히 극도로 낮다. 그렇다면 유럽인들은 말라리아 예방 조치를 받아야 하는가? 나는 받지 않을 것이다. 증상이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며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면 혈액 검사를 반드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라리아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예방책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위해성이 있다. 나는 이 문제를 감염질환 전문가들과 논의해봤는데 그들 중에서 예방조치를 받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예방조치를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말라리아 예방약이 지닌 위해성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팀은 메플로킨이 이야기하는 신경정신위해를 고찰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메플로킨은 말라리아 예방에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다. 우리는 또 내성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약 2종 병용 투여와 비교하는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도 실시했다. 케냐와 탄자니아를 여행한 스칸디네비아 사람 767명이 참여했다. 예방조치에도 불구하고 7명이 열대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데 그들이 아프리카 동부에 머문 기간은 대부분 불과 4주 미만이었다. 이렇게 했네요. 자.